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수렁에서 나와서 민생을 챙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복지부 장차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포함한 의정 갈등 문제는 취재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알아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어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고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 여야 갈등의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수렁에서 나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던 주장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대표 연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원내대표 연설 때는 좀 어떤 국정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도 또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거론을 했는데 예를 들면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대다수의 법안들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반박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오늘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든지 탄핵 남발 이쪽을 이제 정조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 예. 탄핵은 본래 이쪽으로 주로 화살표가 향하던 건데 탄핵의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지금 남발하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빗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민심의 이름으로 야당이 이러한 괴담 정치, 선동 정치, 그 다음에 여소야대 전국을 악용한 그러한 그 입법 폭주 이러한 것들을 좀 탄핵하자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정치적 의미 수사로 좀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갑갑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그 입법에 대한 권력은 야권에 놓여져 있고 여당과 정부와 협의 없이 쟁점 법안들을 무소불위 강행 처리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 대표라면은 원래는 국정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철학 이러한
비전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계속 국회 상황은 극심한 여소야대 또 거대 야당의 폭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과 같은 입장에서 여당의 그러한 무기력함을 조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차원의 연설 내용이 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그 의식도 여기서 좀 묻어났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야 대표가 어떤 좀 합의를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해도 또 이제 대통령실과 또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 아까 이제 깝깝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하고 또 원내대표하고 조금 입장차가 다른 것도 있고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당 원내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 계획 이러한 것들에 여당 원내대표는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숙명적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야 교착 상태에 끼어 있는 여당 원내대표라면은 당연히 그러한 좀 공간이 좀 주어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점에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조금 더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협상권을 주는 쪽으로 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앞으로도 여야의 협의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니까 네. 어때요? 지금 그 당정 관계라든지 대표와 원내대표 관계 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 좀 복잡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 정치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또 대통령제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 다수파하고 대통령도 일치가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 여당의 대표 지도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인가, 당대표인가 이 부분도 정리가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당대표, 원내대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은 이게 현안에서 조금 제가 뒷걸음질 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좀 성찰과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당분간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이것이 제약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편으로는 절제가 필요한 게 한동훈 대표하고 입장이 너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로서 치고 나가지 않는 게 맞다. 설령 이견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좀 따로 얘기를 해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일단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표 연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점에서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여러 무게가 실려 있고 또 추 원내대표도 일정 부분의 재량과 이니셔티브와 동시에 또 절제해야 되는 뭐 그런 또 숙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렇다면 이거는 좀 잘 이렇게 절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사실 공통 공약인 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 기구가 없어도 그때그때 어차피 빨리 되는 건가요? 논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양당 간의 의견이 일치하면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 기구가 굳이 필요하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비극인 것 같기도 하다. 얼마나 회담 때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으면 기구 만드는 거 그것도 합의가 아니라 어떤 협의를 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끼워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게 자랑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이제 쉬운 일이기 때문에 기구 자체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변수가 되는 거는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격한 이슈들이 불거지는 거. 예, 그래가지고 협의기구가 안 돌아가는 것. 예, 그럴 가능성이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주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협의기구 통해 가지고 비쟁점 법안 처리하자는 건 사실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이런 기구에서 하자는 건데 이제 문제는 쟁점 현안입니다. 쟁점 현안에 제 기억이 맞다면 어느 하나 이 평행선을 달리다 좁혀진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럴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조짐조차 안 보이고 그럼
완벽한 투트랙인데 네. 이 투트랙 중에 이 쟁점 현안 이 부분은 어떻게 좁혀나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쟁점 현안이라고 해도 네. 과거에 뭐 칩스법,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법안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완전히 손을 놓고 처리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뭐 과방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뭐 방송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야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쟁이 계속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금투세를 즉각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죠. 네. 또 상속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미 이제 수십 년 전에 설계된 상속세율이 아직까지 그 뭐 상한선이라든지요, 기준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자본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 소득도 올랐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율을 좀 고쳐야 된다라든지 저는 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현안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과방위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게 지금 최근에 아주 심각한 네. 사회적 문제인데 분명히 과방위에서 다뤄야 될 쟁점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뭐 방통위 문제 때문에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할 만큼의 정치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임위의 어떤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그렇다면은 여야가 별도의 뭐 2+2, 뭐 3+3 이런 식으로 민생에 아주 직결돼 있는 현안들만 따로 모아서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각 상임위의 간사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투트랙 방식이 지금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상임위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정말 다뤄져야 하는 것들이 못 다뤄진다면 그런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 말씀을 하셨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그 공은 연금개혁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고 정부는 이제 연금개혁안을 발표를 했었죠. 자, 야당 반응이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야당 입장은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많이 올리는 쪽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뭐 50% 주장도 했었고 나중에 절충안으로는 한 45% 정도 안팎으로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42% 얘기를 했어요. 이런 네. 부분이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게 정부 아니고 사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료율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20대, 30대는 보험료를 당장에 납부해야 되지만 이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겠다라는 제안을 정부에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20대는 0.25%포인트를 한 해 올린다. 50대는 한 1%포인트씩 올린다.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세대별 갈라치기다. 네. 왜 중장년층 속도만 더 빨리 올리느냐. 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당은 어쨌든 정부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죠. 윤주진 평론가님. 예, 왜냐하면 물론 정치적 부담이 있죠. 세대별로 중장년층일수록 노년층일수록 더 가파른 이제 보험료율 상승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낸 것이죠. 지금 청년층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또 지금의 중장년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저는 물론 우리나라가 어떤 뭐 산유국처럼 돼가지고 자원을 파서 그걸 기반으로 국부 펀드를 운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요,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에 설계됐던 국민연금안은 당연히 현실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13%로 올린다 할지라도 OECD 평균에 비하면은 턱없이 낮습니다. 영국은 거의 뭐 25% 정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솔직해져야 된다. 즉 무엇이냐면은 많이 내고 덜 받는 연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고갈이 되고요. 고갈이 되고 나면 누가 또 내야 됩니까? 국민들이 자기 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좀 고강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좀 큰 틀에서 대승적인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자. 자, 지금부터는 의정 갈등, 응급의료 대응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7711님이 의정 갈등 끝이 없네요. 지나치다는 생각 없으세요? 의원님들 가족들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중을 바라고 협치를 바랍니다. 7711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젯밤 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의 심야 응급실을 방문해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의 응급 의료 현장 방문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딱 일주일 전쯤이죠. 8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 종합병원 이런 데를 좀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의료계는 지금 어떤 취지였죠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상 상황이긴 하지만 응급실이나 이런 곳들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가보지는 않지 않았었나. 한 4월쯤에 갔던 게 마지막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가시는 것이 좀 이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비상 체제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병원에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본인도 이제 와서 또 가고 있는 거다. 저는 방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지난주의 행보하고 이번 주의 행보가 좀 이게 모양이 우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건 대통령이 한번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주의가 환기되고 또 이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이 대통령이 또 보여주기식으로 억지로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조건들이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께는 이제 대통령의 응급의료 현장 방문도 뭐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은 또 추석 연휴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직접 의료 현장 찾아서 이제 상황 점검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냥 문서상으로 구두상으로만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현장을 체감하는 것이 분명히 대통령께 더 직언을 할 수 있고 네. 진실된 보고를 할 수 있는 건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현장에서 느낄 부담감 또 진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만의 또 어떤 작전을 짤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군대 오면 뭐 차관 온다 그러고 장관 온다 그러면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단장님 온다 사단장. 예, 뭐 믹싱하고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한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냐라는 불편한 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저번에 국정 브리핑도 그랬고 또 지금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브리핑 과정에서도 마치 지금 현재 응급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없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체 수치가 어떨진 몰라도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최근에 서로 아프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그 격려를 나누듯이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장의 우려사항을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대통령이 그래도 현실을 좀 알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위안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당 주요 당직자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정 갈등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퇴 요구했습니다. 뭐 복지부 장차관 일단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서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근본적인 거는 전공의들의 불신이에요. 결국 그것이 본질에 있습니다. 일반 개업이들이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또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2025년이야 뭐 1,509명 증원한 거를 뭐 지금 스톱을 할 수는 없으니까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백지에서 다시 논의하자. 여기서 일단은 전공의들 설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다소 좀 원론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해왔던 장차관들 또 이번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 좀 급진적인 어떤 추진을 했던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열쇠를 일단 꽂아 넣어야 그래야 전공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까 말까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부분, 증원 문제와 책임자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이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의 혼란을 풀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윤조진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2025년은 어떨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2026년은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실은 당연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일단 백지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 정도는 던져야 저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문제와 실무 책임자의 문제를 정부가 먼저 풀면 네. 그렇게 되면은 전공의들도 다시 복귀하지 않을 명분도 사실은 되게 낮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정말 호소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해야 전공의들도 아 그러면 정말 믿어보고 한번 협의해 볼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의료 개혁을 또 추진하다 멈추면서 의사들한테 다시 굴복을 하고 지금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드디어 멈추는구나 이런 위기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2026년은 그렇더라도 백지에서 시작하되 그럼 몇백 명이만 늘리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논의하고 또 논의할 수 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최근에 톤이 바뀌었죠. 2,000명을 유예를 하자는 안에 대해서 특히 한동훈 대표의 그런 안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네. 뭐 경로를 했다. 뭐 만찬이 미뤄졌는데 또 최근 며칠간을 보면은 2,000명을 고수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논의한다는 거에 상징성이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려면은 백지화의 용기가 필요가 전 생각 필요합니다. 어떻게 김수인 평론가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는 장차관 사퇴는 필요한 카드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장차관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해도 협상의 장이 열리기 위해서 저는 정부하고 의료계 간의 1대1 대화가 힘들다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정당과 국회의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의료계도 사실 통일된 안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일각의 우려들을 대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절충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이 여당, 야당, 국회 공간, 기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타래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를 먼저 김수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9월 중에 특검법 처리하자 이러고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을 했는데 자,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이유 뭘까요? 거꾸로 얘기해서 압박을 했는데도 계속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기 때문에 더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새로 만든 특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거는 제3자 추천이 아니다. 네. 심지어는 겉과 속이 다른 수박 법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홍준표 시장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수박은 속이 빨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좋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잘못했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짚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홍 시장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홍 시장의 입장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홍 시장님의 만나보신 적은 있죠? 없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드려야지. 제가 한번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세 분이 하셔도 돼요. 만나면 이제 굉장한 신경전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목소리를 그렇게 내셔야 돼요. 만약에 만나면. 웃기게 토론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특검 법안을 평론할 입장은 아닌 거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공약을 했던 거고 한동훈 대표 공약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여당의 당론으로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치 요즘의 행동들을 보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제3자 추천을 민주당 당론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자꾸 본인이 약속했던 거를
있는 듯이 야당 쪽에 이 전가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야당 쪽에 역으로 압박하는 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빨리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부터 시작을 해서 당론화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저게 만약에 이제 9월 중에 어떻게 통과를 한다면 예. 국민의힘에서 받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당내 논의는 어떻게 진행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내심 최혜병 특검법으로 당이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는 또 아직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또 압박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거를 안고 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이 폭탄이 터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뭐 제3자 추천이라는 말만 밀렸지 사실은 야당이 거르고 또 거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야당 추천 특검법이거든요. 그런 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분명히 공동으로 이것을 모두 반대할 당론으로 반대할 명분이 충분해졌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안철수 의원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즉 기존의 거부권과 재의결 실패의 그 반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4월 총선 여당 공천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김영선 의원 관련이죠. 둘이 뭐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자 당무 개입이다라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공천은 당 공관이 몫인 데다 결정적으로 공천도 안 됐고 라면서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된다.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거 공천 관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 관련돼서 그리고 뭐 물론 어떤 의원인지는 모르지만 익명을 요청한 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도 있고 이 공천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데다가 증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언제쯤에 누구하고 만났는데 그때 텔레그램 메시지를 건네면서 김건희 영부인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줬다. 심지어는 텔레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메시지를 이런 것까지 나왔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간에 영부인이 당무에 개입한 건 맞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어떤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전에 영부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 여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연장선상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 공천까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크게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윤주진 평론가님, 당무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당무 개입이고 윤석열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정말로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그런 발언이 공천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증거나 정황이 나온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컷오프 탈락됐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본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김영선 전 의원 자체는 일단 사실 무근이라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케이스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문제만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을 했다.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바꾼다든지요. 영향을 끼친다. 예, 본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정말로 그렇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갔고 거기서 경선을 나가려고 했는데 허무하게 컷오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개입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준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설사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좀 험지에 가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어떤 배려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제언 정도? 만약에 대화를 나눴더라도 예. 근데 그것을 갖고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당무 개입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 해당되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런 뭐 국정농단이다, 선거 개입이다, 너무 높은 차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고, 다만 정말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적절했다 정도의 비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김영선 김수민 전 평론가님.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건 반박 논거가 될 수 없는 게 네. 김건희 영부인 말대로 했는데 컷오프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 자체를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다. 만약에 어쩌다 두 분이 오프라인 같은 데서 뭐 행사라든지 여기서 만나가지고 한담을 나누다가 아니 그럼 낙동강 벨트 출마는 어떠세요?라고 말이 나온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는 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하고 무관하게 메시지가 간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가정의 근거에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실관계는 나중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은 다 됐는데 딱 1분만 더 쓰죠. 짧게 한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생방송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계엄 의혹 관련 생방 토론회가 되는 거네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한 말씀만 짧게.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상은 일말의 근거는 제시를 해야 된다. 그걸 제시할 수 없다면은 이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 이 상황 어떻게 김민석 평가하세요? 의원이 토론대에서 이제 가타부터 말이 없는 걸 보면은 그냥 쫄리면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정말 계엄을 얘기한다면은 정말 군 내부에서 어떤 뭐 군사적인 이동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대지 않는 이상 네. 이러한 계엄론은 자칫 괴담이나 선동이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8km 정체, 이후 상일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는 11km 정체입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에서 송내까지 14km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입장 휴게소에서 한남까지 총 47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은 광주원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서 응급실에 가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외면받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직접 현장 취재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 응급실 의료 공백 실태, 의정 갈등 상황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응급실 우리가 흔히 뺑뺑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 정부에서는 미수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수용하지 못한다. 미수용 상황.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보통 응급실 하면 119 신고를 통해서 구급차 타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구급대원들도 이 환자를 태우고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불거진 2월부터는 병원을 찾아달라 이런 구급대 요청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소방청 자료를 봤더니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13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급 환자를 위해서 뭐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보고 또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 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이건 뭐 다시 말하면 구급대원들이 그 인근의 병원으로 그냥 가까운 곳으로 바로 이송을 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구급대원 중에서는 그 서울 지역 분이셨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뭐 환자 한 명당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만 20통 넘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한 통당 뭐 적어도 1분 넘게 걸리니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한 20통 하게 되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도 그냥 도로에서 뭐 20-30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찾아서 도착을 해도 이 수용 결정이 안 나서 그 앞에서 그냥 무기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야간이고 중증 질환일수록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국회에서 구급대원들이 공개한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보면요. 한 뇌졸중 환자가 상태가 심각해서 2차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3차 병원인 그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문 앞에서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대기를 하다가 끝내 심정지 상태가 왔고요. 네. 그제서야 이 겨우 응급실에서 수용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응급실 11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19를 타고 가도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네. 계속 연락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고. 근데 그냥 가면은 정말 아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그냥 예를 들어서 119를 안 타고 좀 이쪽이 급한 병이랄까 뭐 증상이 생겨가지고 응급실로 뛰어간다. 그럼 아예 그 원천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네, 그게 요즘에는 응급실 그 종합 상황판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네. 공지 메시지 보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환자는 수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경고 메시지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저기 여기서 여의도에서 제법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지만 뭐 신천 세브란스다 그럼 만약에 그냥 택시 타고 달려가면 그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언뜻 들고요. 그나마 네. 119 타고 가야 확률이 조금 높은데 가서도 그렇게 막 뺑뺑이를 당하고 금방 수용이 못 되고 막 20군데까지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들도 또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 오늘 오후 3시에 정부가 브리핑한 내용 보면요. 강원대병원, 또 경북대 충주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렇게 총 4곳이 응급실을 일부 축소한 상태입니다. 네. 응급실이라는 곳이 사실 24시간 늘 응급의료가 가능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예 셧다운은 아니고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환자를 아예 받지 않는 식으로 좀 운영에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이런 곳들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진 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매일 문을 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 보면요. 다들 그 지역의 큰 권역의료센터거나 아니면 지역의료센터로 아주 규모가 큰 곳들입니다. 특히 이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응급의료센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곳마저도 매주 목요일에는 열어두긴 하지만 그 심폐소생술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환자만 겨우 받겠다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환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번아웃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응급의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어제 오후 9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네. 권역응급 의료센터를 찾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응급실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면서 의료진, 특히 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29일에 국정 설명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의료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좀 약속을 하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 행보에 직접 나선 걸로 풀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 지난 2월에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로 따지면 이번이 9번째인데요.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고 의사들이 의료사고 법적 책임 때문에 필수 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런 응급실 문제들도 의료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응급실 문제는 이전부터도 계속 문제 제기되어 온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다가 2월에 전공의들이 병원 떠나면서 더 이제 가중된 걸로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김인하 기자 보시기에 의료계 집단 행동 사태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열악해졌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 열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해부터 응급실 문제 취재를 계속했었는데 특히 응급실 중에서도 소아응급실 이런 것처럼 세부 분야 전문의들이 필요한 응급실에서 인력이 워낙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네.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실 예를 들면요. 소아응급실. 네, 여기는 지금은 주 3회 낮 시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도 주 1회 운영이 부분 중단된다. 이걸 제가 이제 처음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였던 건 맞고 이게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응급의료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은 야간이나 공휴일이다 보니까요. 낮 시간에만 운영을 한다? 이건 사실 운영이 중단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특히 이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실은요. 우리나라 1호 소아응급의료센터일 정도로 굉장히 상징성이 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여기마저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 문제는 누적이 되었던 게 맞고 특히 이 2월에 전공이 10,000명 정도가 병원을 이탈한 상태거든요.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체는 사실 그 작년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준이 한 105% 정도인데 문제는 이 전공의들 10,000명이 일시에 빠지면서 인력 수준이 73%로 떨어진 겁니다. 응급실 그 인력 수준. 네, 맞습니다. 숫자로는 이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응급실은 당직 의사 1명만 빠져도 볼 수 있는 환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그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니까. 네. 결국은 지금 김인하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의료진의 부족 문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의료진 중에서도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부족한 거고요. 또 하나는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배후 진료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이 됐다라고 한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그 응급적인 처치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원인을 찾게 됩니다. 검사나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찾게 되는데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당 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장외과나 심내혈관 과목 전문의들이 직접 수술을 하거나 처치에 나서야 하는데 이 배후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후 진료가 기본적으로 다 필수 의료 과목들이거든요. 네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있는 의료진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의 공백을 기존 교수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의료는 특히 당직 근무가 굉장히 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너 명이 같이 당직을 섰었는데 이제는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당직을 겨우 서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도 이 근무 시간당 적어도 2명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직을 서면 다음 날 쉬는 게 아니라 또 외래 진료를 또 봐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연속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뭐 거의 하루 꼬박 새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뭐 진료를 다시 보고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뷰했던 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외과 교수한테 이 당직 서면서 겪은 일들을 들었는데요. 내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네? 라는 거를 저녁 8시에 깨달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정신없이 보낸다는 네. 그런 얘기일 거고요. 자, 응급의료진 부족. 근데 그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네, 사실 해결책은 단 하나인데요. 그 의사, 특히 전공의가 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는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이 필수 의료 과목의 의료진이 부족한 건 이 의사 집단 행동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고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늘어난 인원들이 다 필수 의료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필수 의료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또 의료 사고의 법적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완전 다른 시각인데요.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전공의들이 떠났고 결국 이걸 백지화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는 더 망가질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진단한 대로 의료진 부족 문제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의료계 주장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혼란을 고려하면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추석 연휴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한다. 이건 맞습니다. 병원들이 많이 닫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실에 찾는 환자가 다 중증 환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붐비는 상황만을 갖고 뭐 추석에는 응급의료 체계가 더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추석 상황을 두고 의료계의 전망도 좀 엇갈립니다. 네. 물론 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너무 어려움이 크다 이런 현장의 문제의식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응들을 보면요. 이 응급의료 전문의들로 구성된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대한응급의사회가 있고요. 네. 하나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있는데 대한응급의사회는 이거 추석 연휴가 고비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좀 버티기 힘든 지경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의료진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좀 비관적인 입장이고요. 반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이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질 거라는 건 좀 과장된 위기설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응급실이라는 기능 자체가 검사와 진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배후 진료를 봐야 하는 것이지 이게 응급실에서 뭐 그때그때 새벽 시간대에 수술이 안 된다 이런 이유만으로 응급 체계가 무너졌다 뭐 이게 셧다운됐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일 응급의료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응급의료 기관에 그 전담 책임감을 지정을 해서 네네. 1대1로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409곳의 응급실 중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 좀 위기 상황인 곳들 위주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아예 전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응급실 의사가 그만둔다거나 뭐 이런 변화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사실 이걸 전부 다 보건복지부 인력으로는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담반을 꾸려서 밀착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도 비서관급 참모진들을 이 응급의료 현장에다가 파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뭐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직접 듣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는 군의관 15명을 상황이 어려운 응급실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도 투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군의관이라든지 공중보건 의사들이 각자 다 전문 과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은 그러니까 의료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사실 투입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병원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해서 당직 의사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가장 원초적인 질문.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뭐 가족이 아파요.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먼저 일단 증상의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뭐 그 내 주변의 응급실 상황 같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종합 상황판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의 주변에 있는 응급실들이 뭐 현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응급실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13개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아신경외과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또 뭐 안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간 외에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니까 이제 본인 증상에 맞는 과목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응급 환자들은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가벼운 질환인 경우에는 뭐 동네 병의원, 특히 뭐 2차 종합병원 같은 곳들 가도 이젠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19 아니면 뭐 동네 병의원에서 자신의 증상 아니면 갖고 있는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9 혹은 동네 병의원 그리고 좀 검색을 해보시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까요? 사실 취재하면서 그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답답한데요. 네.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그 새롭게 출범하는 논의기구입니다. 네.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연내에 그 의사인력 수급 추기의 위원회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적정한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추계를 해서 따져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의료계도 들어와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의료계는 거부 의사 밝힌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여기서 논의를 한다면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태영이가 눈을 뜹니다. 태영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동생들의 등교를 챙기기 위해서인데요. 솥에 밥을 안 치고 달걀을 부쳐서 두 동생의 아침을 준비하는 태영이. 작년 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와 감옥에 수감 중인 아빠만 생각하면 태영이의 가슴은 먹먹해져 옵니다. 현재 이모 집에 얹혀서 생활 중이지만 이모 역시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 살림은 어렵기만 한데요. 이모 집 역시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앞으로 어린 동생들과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태영이는 오늘도 가여운 동생들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삼킵니다. 태영이 가족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은 비와 함께 기온이 수직 낙하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기온 28.8도로 어제보다 3, 4도 낮았고요. 평년보다는 1.2도 높게 기록됐습니다. 28.8도의 기온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폭염특보가 일부 경기와 충청 이남으로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당분간 늦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또 일부 해안과 제주의 열대야도 당분간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다시 올라서 서울, 전주, 대구 모두 31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25에서 32도 분포가 되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5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중서부와 영남 지방으로 내리겠고요. 내일은 동풍 영향으로 영동과 경북 동해안 산지 쪽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대다수 지역으로는 5에서 20, 또 모레까지 내리게 될 영남 지방의 경우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 내륙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는 동풍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 해안 등 너울성 파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국회에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서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 같은 의혹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지원한 의혹으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과정에서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여당에서 탈당한 뒤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정당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저희 이제 그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저녁 일정이 워낙 빡빡하셔가지고 출연 날짜 잡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실 수 있는 게 저녁 장소가 여의도라고 제가 긴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KBS 앞에 한 20m 위치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되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양한 인사들과 여러 주제 놓고 말씀 나누실 거다 이런 생각, 이제 요즘 그렇게 지내실 거라는 생각 해보는데 사람들 만나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도 동탄 선거에서 이긴 거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요? 예, 사실 그게 지난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개표 방송이 일방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선거다 보니까 보자마자 텔레비를 끄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아, 그래요. 그런데 예. 나중에 손에 땀을 쥐는 그 동탄 선거 개표가 있어가지고 다시 TV 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동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동탄 동네 인지도는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되게 이렇게 팽창한 도시고 예.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렇죠. 젊은 신혼부부 많이 사는 세대고 그래 여러 가지로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동탄에게도 제가 동탄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동탄도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네. 동탄 그쪽 교육이나 이쪽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자, 그 전국의 몇 가지 주요 현안들 좀 짚어볼게요. 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네 번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까? 저희는 사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버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한 이 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안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지만은 실제로는 안 해보면은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면은 그 중에 야권에서 2명을 고른다. 네.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또 만약에 4명 추천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재추천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 있어가지고 한동훈 안 같이 생겼지만 사실 한동훈 안은 아닌 뭐 약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늬만 한동훈 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안 받을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럴 바에야 그냥 어차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뭐 받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만을 명시해가지고 법을 내면은 저희 개혁신당도 기꺼이 동참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여야가 모두 다 정치를 대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동훈 안을 받는 모양새인데 내용은 한동훈 안이 아닌 거 이거는 개혁신당이 좀 동참하기 어렵다. 근데 이 법안이 표결 올라오면 표결은 저희는 찬성할 겁니다. 어떤 네. 식으로든 특검법이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네. 자, 근데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생각하는 이와 관련한 해법은 어떤 거예요? 저는 뭐 3자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네. 대법원장도 사실 아무리 성향을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그래도 명예가 있는 분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열망을 뒤로 하고 수사를 뭉갤 사람을 추천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거는 혹시 야권에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있다면요. 너무 기우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의 3자 추천을 신뢰하고 네. 예, 최대한 신속하게 이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온 건데요.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뭐 이렇게 내용은 복잡하지만 앞으로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다. 그리고 청년 세대 형평성을 좀 고려했다는 등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러세요? 예, 각자 표 계산을 이제 돌리면서 네. 여기서 각자 대변하는 세대들의 이익을 고려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 백화점식 개혁안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하나씩 이제 매듭을 짓고 가는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이 이 메인 간판에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 것인가. 그럼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논의가 되어도 사실 이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묵혀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수, 구조 다 있는데 예. 모수만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더욱 어렵다. 모수는 사실 어떤 숫자를 근거로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출산율 통계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기존의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수는 계속 변합니다. 근데 모수만 개혁해가지고는 이번에 개혁을 했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워낙 의정 갈등도 있고 무슨 해병대원 특검법도 있고 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공은 국회로 넘어온 모양새지만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긴 쉽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 특위를 차려서 이제 얘기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양상 속에 응급 의료 현장 이제 방문한 건데
자,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뒤에 배경 사진을 보면 제가 약간 당황했던 것이 어땠죠? 환자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이게 사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처럼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자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현황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진 한 장도 약간 현실감이 떨어진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오늘 방문하신 게 이 사태 해결에 뭐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의정 갈등 해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공백 해법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뭐 어느 정도 이게 당장 응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이런 뜻을 모았는데 오히려 당정 간에 이제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정의당 분들과 예전에 교류를 해보면요. 네. 정의당 분들이 굉장히 밥 먹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표 정의당이랑 진보당은 달라 이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뭐 NL이고 우린 PD야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 듣고 나면 저는 알겠는데 별로 관심 없는데요 이래요 제가. 저는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진영과 반대 방향에서 정치해온 사람으로서 네. 아무리 설명해도 초록은 동색처럼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요. 본인은 아무리 뭐 정책적 스탠스 이런 거로 각을 세우려고 해도요. 그냥 멀리서 이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보면은 검사 1과 검사 2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겠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딱 짚어서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일단 하나 볼게요. 아니, 두 가지 다 한번 짚어볼게요.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당의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당내 사정이 이게 녹록치가 않고 그 이전에 나왔던 그 패널 말씀도 뭐냐 하면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딱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열적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여권 내에서 그래서 이게 함부로 나가기 힘들 거다라는 관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선된 날이 제일 셀 겁니다. 저 당대표 당선된 날이 제일 세고요. 지금부터 단조 감소할 겁니다. 계속 내려갈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은 가장 힘이 좋을 때 그런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것저것 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파악해 버리거든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용두삼이다. 처음에는 막 큰 구호로 치고 달리다가 나중에 가니까 슬그머니 빼는 타입이더라. 그럼 다음번에 용두삼, 다음번에 아무리 용같이 외치면서 뭘 시작해도요. 야, 저거 한 달만 기다리면 또 뱀꼴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가 박력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당의 구성원들이나 의원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여기서 안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죽을 테고 그게 당을 위해 옳냐 아니면 대통령이 좀 힘을 잃는 게 옳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네. 지금은 그 시험대 안 오르니까 그냥 다들 보면서 굳이 내가 왜 끼어들어 이러면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정 갈등 의료 공백 해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전 특검도 그렇고 그 의정 갈등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이라도 차별화 해보려면 그래봤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멀리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사 1, 검사 2인데요. 그나마 보수층과 중도층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야,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좀 뭐가 다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뭔가 차별화를 보이고 우리 이준석 의원님 보기에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만약에 민심이 그 한동훈 대표가 보고 있는 그런 거라면 자, 그 용기를 갖고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뭐 대단한 결단을 지금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훨씬 큰 결단도 많이 했습니다. 예, YS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변과 상의 없이 금융실명제 같은 거 터뜨리잖아요. 예, 그런 게 사실
하나회. 얼마나 전격적입니까? 네, 자고 네. 일어나 보니까 군부청산도 하고 이런 게 네. 때로는 전격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거 다 재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결론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당정 관계는 예. 말씀 듣고요. 김건희 여사가 예. 지난 총선 앞두고 여당 중진 인사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했다는 의혹 제기됐습니다. 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창원을이 아니라 김해 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 요청했고 실제로 뭐 지역구 옮겼지만 컷오프 됐다. 뭐 그래서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쳤는데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자, 이 사안 우리 이준석 의원님 조금 약간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잘 아는 편이죠. 근데 네. 이제 김해 갑이라는 지역구가 그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던 지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되게 센 지역구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김영선 의원을 김해 갑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도 받기 어려운 제안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선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건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텔레그램 캡처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대화를 공천을 창원에서 받기 어렵게 된 김영선 의원이 먼저 걸었다면은 그것도 다른 것이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창원에 본인이 꽂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동하라고 했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뭐 무수히 많은 버전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캡처된다는 한 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 많았던 상황이다. 지금 뭐 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당무 개입인 이렇게 단정지을 사안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것이 문제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천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과연 그건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만약 실제 텔레그램 확인하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튼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 아침에 하니까 무슨 뭐 김건희 여사 역성을 드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기우제랑 정치는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정치인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좋은 감정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말이 되는 얘기냐 건이 되는 얘기냐는 제가 알고 있는 한계선에서 판단하기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요 얘기는 한 요 정도 하고요. 예. 자, 이준석 의원님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과잉 규제를 우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잉 규제라는 건가요? 예전에 엠번방 사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매개체가 텔레그램이었거든요. 네. 텔레그램에서 이런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 요란하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텔레그램의 해외 사업자니까 막지 말고 카톡과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검열 서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 그럼 거기 정작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대상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전혀 딴 데로 이게 저 물길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도 이걸 물어봤는데요. 실제 N번방 사태 때 그 성착취물이 유통됐던 건 텔레그램인데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서비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하기 쉬운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검열 서버를 의무화한 겁니다. 법이 통과된 거예요.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내용 찾아보시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랐을걸요. 내 카톡 보내는 게 정부의 검열 서버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카카오톡 개인 채팅방은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 소통되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검열 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이나 이미지들도 영상 같은 것들도 검열 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요. 뭐냐면 뭐 그 나체 사진이 아니라 복숭아를 올렸는데 나체 사진이라고 판단돼가지고 업로드가 안 됐다. 검열돼가지고.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됐거든요. 네네. 아니 뭐 개구리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검열돼가지고 뭐가 안 올라갔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적용돼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으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갑자기 카톡을 규제해버리고 그럼 카톡은 오히려 검열이 되니까 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활개치고 이런 게 바로 아픈 거는 머리인데 다리를 긁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비슷하네요. 보이스피싱 수사하다 보면 네. 그 정말 주범이나 그 총책은 잡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은 배달하는 운반책들이 사람들 잡히죠. 운반책들 잡히고 그걸로 몇 명 잡았다고 검거 실적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사실 이번에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주변 사람에 대해서 제작한 거는 사실 국민 공분을 살 만한 내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정치인들이 와서 그냥 아무 말이나 센 말하는 경쟁을 해요. 네, 다 엄벌하자 하고 말하는데 방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일례로 텔레그램 서비스는 해외 서비스인데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뭐 보면 뭐 방심위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삭제 요청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런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텔레그램은. 네. 그러면은 또 공허하게 말잔치만 한 다음에 아무 변화도 없이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국내 서비스만 규제하는 방향을 갈 겁니다. 네. 자, 여성을 대상화하는 범죄 심각성과 재발 방지 시급성은 이제 이준석 의원님도 당연히 이제 네. 공감하실 텐데 또 일각에선 이 문제를 젠더 갈등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아, 이준석 의원님은 혹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남성 편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여성계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범죄가 등장하면은 확 이렇게 막 와글와글하면서 숫자를 부풀리고 이런 걸 많이 해요. 네. 이번에도 기사 보셨을 겁니다. 텔레그램에 무슨 뭐 이런 딥페이크 그런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62만 명 있다. 네. 처음에 뭐 22만 명짜리 방이 하나 있고 40만 그거 보고 막 기사가 어떻게 다 보도됐냐면요. 대한민국에 그런 걸 즐기고 제작하는 사람이 62만 명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체크해줬죠. 그 방은 해외 개발자가 개발한 방이고 18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 말인즉슨 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대부분은 해외 사람들이다. 네. 한국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거죠. 누구는 그럼 뭐 숫자가 중요한 이런 식이한데요. 지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험한 사람이 10,000명 돌아다니고 있다랑 10명 돌아다니고 있다는 체감의 차이가 다르거든. 치안 네. 상태에 대해 가지고. 근데 그걸 이번에 62만 명이라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기사 내다가 이준석이 실제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은 뭐 그냥 추산을 가볍게 보면은 뭐 더 클 수도 적을 수 있겠지만 760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갑자기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계속 봐야 되는 게 네. 이거 만약에 이거 계속 일 키우고 이러면 또 뭐 그 여성계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발언할 기회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적어도 국민 불안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는 민주당, 오늘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했습니다. 각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했는데 네. 요점은 바로 상대방 네 탓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은 바로 당신 탓이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두 분 다 그냥 뭐 프롬프트 앞에 띄워놓고 읽으신 거니까 저는 그냥 누가 그냥 잘 쓰는 글 두 편을 만들어 줬구나 이런 생각이고 뭐 내용은 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는 그런 분위기긴 했지만은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거꾸로 그러면은 야당은 야당이 지금까지 그럼 언급한 철학대로 다 그럼 계속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냐? 여당은 여당이 하겠다고 했던 것들 오롯이 할 수 있겠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여당도 야당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약간은 좀 실천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크게 뭔가 이렇게 남을 만한 연설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이제 개혁신당도 비교섭 단체 연설 이제 하죠? 예. 예. 거기선 어떤 것이 주제가 될까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준비했죠. 천하람 국회에 원내대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천하람 네네. 원내대표가 뭐 하는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이제 한 100일 지났으니까 발의한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냥 한두 가지만 꼭 이거는 참 유용한 거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 개인으로서는 우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숙련 노동자들의 근무 가능
일수를 좀 늘리는 법안. 네. 이게 사실 인력난이 이제 가중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련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거의 뭐 중소기업 중에서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그런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네. 기둥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럼 조금 더 근무를 또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은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청했던 거고 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천하람 대표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광역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에 대해서는 비교섭단체 정당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주는 편이라 가지고 저희가 발의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캠페인을 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쉽게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선거 비용이 지금 15% 10% 이렇게 보전받는데 네. 그걸 좀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도 했고 네네. 선거운동 방식도 좀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 내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이준석 대표님. 예. 롤 모델이 누굽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가 정치하는 거 보면서 네. 어떻게 저렇게 말 한마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됐을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오바마의 정책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말씀하셨고요. 네. 자, 지금 개인으로는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우리 이준석 의원님이 파급력도 많고 인지도도 높고 이제 활동도 되게 활발하신데 네. 이 개혁신당의 존재감은 과연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하고 계세요. 뭐 처음에는 개혁신당이 과연 의석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저희는 제도대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개혁신당만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동시에 낸 정당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저희는 정치 정도를 걸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빛을 보길 바라는 거고요. 예, 저희는 고생길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 정치 매번 욕하시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 찾으신다면은 개혁신당이 선명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기 때문에 그 앞으로 좀 인내심 있게 지켜봐 주시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시간은 사실 다 됐는데 딱 한 말씀으로 예. 끝으로 연말까지 초선 의원이고 이제 첫 의정 생활을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 생각하고 계신 거 짤막하게 한 말씀을 해주세요. 적어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질의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언성 높이지 않고 그래도 조목조목 그 대상자한테 물어보면서 네. 다른 의정 활동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차분히 국민들이 바라는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에 나가겠습니다. 아, 제가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진숙 예. 그 후보자 예. 거기에서 정책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정쟁 속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의정 활동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퇴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으로 광전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휴게소에서 한남까지 총 45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천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홍성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24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7km 주춤합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은 동해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계엄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거듭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취재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박순봉 기자님. 네. 계엄설 하는데 일단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계엄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전시라던가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뭐 치안이나 사법권을 유지하는 그런 조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전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게 이제 계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최근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민주당 쪽에서 좀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성 그 친명 당원들 사이에서 계엄론이 그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 김 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네. 이때 다시 한번 이제 당원들 사이에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없었던 얘기는 아닌데 그럼 뭐가 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거냐? 당 지도부가 이걸 공식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석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공식화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 1일 일요일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네네. 대표하고 만났었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은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계엄령을 대통령이 무조건 마음대로 다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를 네. 하려고 하면 국회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는 또 찬반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반 이상이 이거 계엄 못해요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면은 계엄령 선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렇게 국회에서 막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바로 체포하는 그런 안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계엄 준비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 우리 박순봉 기자가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익명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 다음 날인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때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실명으로 또 반박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딱 겨냥을 해가지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계엄론 얘기할 거면 대표직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향해서는 날조된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계엄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그 반박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핵심 테마가 이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짓 괴담이 바로 그 계엄론, 그 계엄 준비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실 입장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고 언뜻 드는 생각이 과연 뭐 의원들을 구금까지 해서 그거를 계엄을 못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까지 계엄을 하는 게 과연 그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에서 그게 저기 막힐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실익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왜 계엄설을 이렇게 꺼내들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다소 강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면서 계엄을 한다. 요즘 시대에는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이게 왜 꺼냈느냐 이 얘기를 좀 민주당 쪽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민주당의 뭐 핵심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 우려는 꽤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 그 우려를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더 확신을 심어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정도의 황당한 얘기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 대꾸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꾸할 가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거나 이렇게 되면 될 일인데 이건 거짓 정치 공세다 이렇게 아주 즉각적이고 속보내듯이 강하게 대응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니까 더 의심스럽다? 맞아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했던 건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보가 쭉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쭉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보의 실체는 아직 저는 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여러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있다면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면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 그러면 이게 좀 다소 강해 보이는 이런 표현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거냐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양쪽 진영이 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양쪽 그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주당 쪽에서 보자면은 거봐 그 계엄설 실제 가능성 있지 이런 식으로 강성 당원들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민주당 저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너무 과도하다. 저런 것들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분석은 다만 양쪽 다 지지층 결집하기 때문에 득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정부를 운영하는 여건에 더 불리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건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게 민주당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탄핵을 연상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키워드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제 분석 같은 거는 이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았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가 않았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좀 낮고 좀 평판이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의혹에도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좀 이상한 인선이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효과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그 과한 주장이라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아이템이다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사실 무구님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그게 뭐 정확히 드러날지 아니면 흐지부지 뭐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하고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예에서 뭐 광우병부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드 뭐 이게 나중에 근거가 없는 게 드러나더라도 그냥 그러고 마는 그냥 각자의 지지층만 이렇게 만족시키고 마는 이런 우리 정치 문화 그런 거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이런 이제 공방이 가능한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주당도 계속 또 공격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도 해요. 만약에 선거가 있었다라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지 승리한다라는 게 뭐 명제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선거 시기가 아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중도층들이 사실 이런 선거가 없을 때는 또 관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럼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필요가 없는 이 시점에는 그냥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각자의 지지층들만 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말씀하신 맥락에서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연금 개혁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연금 개혁안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혁안이 나온 게 저도 좀 놀랐는데 21년 만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사실 어떤 정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연금 개혁이라는 게 돈을 더 내라는 그런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안이 잘 안 나오고 국회로 좀 넘겨가지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21년 만에 첫 정부의 개혁안이 나왔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부 개혁안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그 개혁 쟁점들이 있는데 연금 개혁을 할 때는 핵심적인 게 양대 축으로 모수 개혁이랑 구조 개혁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모수 숫자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이 숫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이거든요. 보험료율이라는 건 우리가 내는 돈 얘기하는 거고 소득대체율은 그 돈으로 우리의 소득을 나중에 노후에 얼마나 대체해 줄 거냐. 그러니까 받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부 개혁안은 모수 개혁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구조 개혁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 개혁은 뭐냐면 아까 숫자 바꾸는 거 말고 지금 이제 쉽게 다들 연금 익숙하실 텐데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은 나이나 세대에 상관없이 똑같이 내잖아요. 그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20대는 좀 덜 내게 하고 50대는 더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조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들을 쭉 봐야 되는데 그 여야 합의가 기간에 계속 안 됐었지만 그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던 게 정부안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쭉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국민의힘의 좀 연금 쪽 그 하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 자체로는 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험료율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됩니까? 이게 이제 모수 개혁이잖아요. 현재가 9% 보험료율이 9%인데 이건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즉 돈 더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어요. 네. 즉 이 얘기는 더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 더 내고 돈 더 받는 그런 구조의 이 단일안을 정부가 내놓은 거고요. 이 숫자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13%는 보험료율 13%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노력을 했다가 안 됐었잖아요. 그때 의견 모았던 게 13%까지 모았거든요. 소득 대체율은 기존에 국민의힘이 21대에서 43%를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45%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42%입니다. 자, 구조 개혁엔 어떤 데 그 방점이 찍히게 됩니까? 두 가지를 대통령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세대별 형평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세대별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로 돈을 좀 다르게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릴 거잖아요. 이걸 올릴 때 이제 내년부터 바로 올리게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나이별로 좀 차등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포인트씩 올립니다. 올리는 액수가 좀 많은 거예요. 반면에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나중엔 결과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차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동 조정 장치를 둘 건데 가입자 수나 아니면 이제 남은 기대 여명, 남은 수명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만약에 연금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연금 주는 액수를 좀 줄이고 혹시 뭐 연금이 좀 농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 더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다만 예측을 좀 해보자면 대체로 저출생 고령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낼 사람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금액은 삭감되는 방식으로 그런 자동 조정 장치가 가동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야당은 지금 반대 입장 보이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덜 준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45% 제시했잖아요. 그것보다 네네. 낮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세대 갈라치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대별로 다르게 받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야당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라치기다.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게 이제 야당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 뒷면에 숨어있는 심리,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뉴스가 알고 심리.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울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분이요? 네. 갑자기 울분이 막 치솟네요. 예. 최근에 그 서울대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네. 발표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네. 2019년에 독일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울분을 겪는 사람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3분의 1이 채 안 된다.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울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정말 우리나라 사람의 상당수가 지금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 네네네.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울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심리인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네네. 우울 있잖아요. 우울증 뭐 하는 우울함, 억울함 이거하고 달라요? 네, 좀 다른데요. 네. 그 감정과 관련된 단어는 감정을 우리가 감정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네. 그걸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분은 주로 울분을 토하다 혹은 울분이 치밀어 오르다, 네. 울분을 터트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무언가 내면에 굉장히 부글부글한 상태로
쌓여 있다는 의미죠. 용암 마그마처럼. 네, 맞습니다. 예, 부글부글. 네,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울분의 울자를 좀 찾아봤는데 네. 한자로요. 우는 건 아니죠. 네, 우는 건 아닙니다. 예, 울. 울자를 한자로 보시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굉장히 빽빽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유래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울창한 숲속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짓밟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울자가요. 네네. 그러니까 울창한 삼림, 울창한 숲 할 때 그 울자인가 봐요. 네네. 아주 빽빽한 숲. 그 울자는 아닌데 아니에요? 울창한 숲속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짓밟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그럼 거기는 막 사람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숲에 깔려 있고 숲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밑에 깔려 있고 네, 뭐 네, 네. 그런 형상이겠네요. 그런 형상이라고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게 울자군요. 그 울자에다가 이제 분노가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제가 보기엔 이제 분노하고 좌절 같은 그런 복합적인 감정 상태가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건 우울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우울은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분도 흥미도 의욕도 이렇게 굉장히 저하돼요. 예. 그런 걸 보통 우울이라고 하고요. 억울한 거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로 느끼는 감정인데 이걸 표출하기보다는 누르고 있는 상태가 억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억울함이 계속 쌓이면 그게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래서 울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울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울분이라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불공정한 대우를 자꾸 받고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혹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특히 위험한 거는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분을 느낄 때는. 왜냐하면 뭔가를 해도 잘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화가 나는 정도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나 지금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울분이라는 속에서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뭔가 약간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다른 감정이랑 다르게 누르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울분을 느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 텐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일단 왜 내가 울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찬찬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이게 분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울분을 토하려고 해도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네.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 파악하거나 오해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네네. 그래야 조금 찬찬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막 울분이 막 끌어올릴 때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위험한 행동으로 가지 말고 다시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눠본다. 그게 이제 결국은 대화네요. 근데 때로는 분노나 울분이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면 보이네 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노가 더 끌어오르거나 잘못하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면은 좋은데 그거를 막 분노로 인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또 그게 더 꼬이고 잘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쁠 수도 있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저 앞부분에 모두의 조사 결과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울분 사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네. 이제 장기 울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게 나타난 게 핵심인데요. 네. 이건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울분 가득한 사회,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수준에서 볼 때 그 원인이 뭘까요? 뭐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경제적인 불평등, 경제적 네. 불평등. 특히 2030 세대가 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네. 준비해서 취직을 해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누리는 정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좀 팽배해 있죠. 네네네. 예컨대 뭐 지금 50대인 분들 이런 분들은 취직도 꽤 쉬웠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훨씬 지금하고 쉬웠죠. 네. 비교하면 네.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직이나 자기네 처지는 너무 빡빡하다. 네, 너무 빡빡하죠. 네. 네. 게다가 그런데 또 같은 연령대 누군가는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지고 예.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서 무언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것도 보여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죠. 상대적 그러면. 박탈감.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 네. 실행이 되면 좋은데 네. 뉴스에 보면 가끔 특권층에 있는 분들이 법망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부조리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 이런 뉴스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그런 감정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자꾸 울분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극복해야 될 텐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극복을 하려면 사실 뭔가 신의 한 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연히 사회 지도층 아니면 정부 이런 곳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못하면 무기력감으로 가가지고 사회 전체가 약간 침체될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조사 결과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여러 연령대 중에 특히 30대가 울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젊고 가능성도 많고 뭐 욕심도 다들 많을 그런 나이인데 울분이 왜 많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활발하게 사회로 진입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네네. 의미고요. 요때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 전망이 잘 안 돼요. 불안감도 큰 거네요. 불안감도 엄청 크죠. 네. 이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취직이든 주거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대체 답이 안 보이는데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앞으로 그 전망을 많이 하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 어떻게 먹고 살고 만약에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어떻게 결혼하면 비용은 어떻게 뭐 온갖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30대다. 네. 그래서 울분도 가장 많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나이가 더 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나아진다기보다는 네. 무뎌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뎌진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네.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훨씬 작게 올 가능성이 커서 그렇고요. 네. 또 뭐 한편으로는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측면도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는 그냥 막 너무 민감해가지고 막 날카롭게 신경 날카로운 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냥 무뎌지면서 계속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30대 얘기도 했지만 네. 30대 이외에 다른 세대도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봤는데요. 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울분을 겪는 비율이 모두 다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세대가 전반적으로 울분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60세가 넘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60세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네. 거기는 조금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대가 울분으로 가면 이게 진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세대별 특징을 울분에서 찾기는 어려운데 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이 울분이 잘못하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서로 책임 소재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0대는 지금 이 상태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걸로 진입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진입해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럼 그 책임을 기성세대에서 찾게 되고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피땀 흘려서 갖고 온 사회인데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울분 해결 방법도 연령대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면 그건 대동소이합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이런 데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울분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시간 이제 많이 남진 않았지만 교수님께서 팁 하나 주세요. 네. 울분이 무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울분이 무기력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네. 는 말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8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열립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김수철의 젊은 그대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거칠은 벌판으로